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광주에 오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용기를 내. 정말 광주 시민 모든 분들께서 진짜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자,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제목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씨 일가 첫 사죄 행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엇갈린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좀 짚어보겠는데요. 자,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는 전우원 씨의 오늘 광주에서의 행보를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모습에 대한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그 잘못을 사죄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큰 결심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곳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으로 몇 가지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 전재용 씨,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아버지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들, 그리고 전우원 씨 손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전재용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5.18 기술학 교과서에도 이런저런 시각이 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의 아들인 것일 뿐 제가 뭘 알겠나. 뭔가를 좀 피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전우원 씨는 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 대신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 아주 다른 모습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전우원 씨가 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좀 적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방명록에 적었어요. 근데 반면에요. 지금 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란 표현이요. 과거 이순자 씨 할머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떠올린 것 같죠?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빗대서 뭔가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원 교수 나오셨는데요. 이 방명록의 글, 뭔가 우회적 비판 그렇게 보이나요?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그 전두환 씨 일가, 그러니까 이순자 씨와 삼남 일년대 그 자녀들은 일체 그동안 역사에 눈 감아 왔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전두환 예. 씨가 어찌 보면 예. 손자이지만 할아버지가 저지른 어떤 죄악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또 이런 그 행동에 나선 점에서 예.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했던 일종의 망언이죠. 이순자 씨가 얘기했던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다라고는 망언으로 할 때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걸 누가 써주거나 얘기해 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 직접 피해자들 유족들 앞에서 예. 그런 명료하게 여기에 묻힌 분들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삼남 일녀를 포함한 이준사 씨까지 포함해서 정말 지금 이 순간 예. 제정신인 사람은 전우원 씨밖에 없다라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오늘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의 저는 모습입니다. 예. 기꺼이 전우원 씨를 포용하고 예. 용서하는 모습. 뭔가 그 좀 속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오늘은요? 그렇습니다. 예. 뭐 환대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예. 뭔가 용서 화해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준 모습이 저는 오히려 또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글쎄요. 사실은 전호원 씨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또 이상한 모습도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체포도 됐고 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가서 지금 이런 모습까지 이르게 된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의장과 그다음에 박상환 당한대 교수 두 분께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전우원 씨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갈리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각은 이거는 전 씨 일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환영한다. 이런 시각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는요. 이게 마치 전 씨 일가에 대한 뭔가 면죄부처럼 비춰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진정성이라는 걸 그렇게 의미부여할 수 있는 거 맞는가.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선 김성태 상임위원장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정신 건강이 이제 온전치 않은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이 사과 행동 일들에 대해서 예. 제대로 된 진정성이 있느냐. 또 그런 의문도 있지만은 한 젊은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든 마음을 털어내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 진정성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예. 막 그런 측면에서 강주에 조금 전에 그 김길자 5.18 희생자 어머니께서도 예. 마치 친손자처럼 애처로워하고 동정을 부여하는 그런 가운데 이 사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은 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막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전우원 씨 사과와 또 이런 5.18 묘역에서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 줘야 되고 다만 미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전치 못한 정신 건강이 그렇습니다. 좀. 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모습은 앞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또 정신 건강이 온전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되면 또 되는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이런 과거 불행한 역사에서 또 전두환 일가들도 예. 이 손자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이 손자의 그 마음을 또 다시 상처내고 회비는 그런 행동보다는 가족 전체가 용기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장께서는 제가 드린 두 가지 시각 중에서 아마 전자 쪽에 지금 무게를 약간 두시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박상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저 두 가지 주장이 뭐 대립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진정성은 분명히 평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마약을 하는 모습을 중계가 됐었어요. 그리고 미국 경찰에 체포도 됐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귀국을 하게 되면 사업부로부터 기소를 받고 체포되고 감옥에 gathin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귀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를 각오하고 들어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또 예. 뭐 여러 가지 욕설이 달릴 거를 뻔히 알면서도 본인이 귀국한 이유가 예. 바로 광주에 가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닥쳐올 비난과 사법적인 처벌까지 감수하고 귀국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까 장면에서 보셨지만 예.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가지를 딱 변명가 일체 없었어요. 예. 전두환 씨는 학살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예. 사실은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저쨌고 그다음에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 모르겠고 이게 이제까지의 전두환 씨의 가족의 예. 어떻게 보면은 변명이었는데 그런 변명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아까 짚어주셨거든요. 학살자라고 표현했던 부분과 민주주의 아버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5.18 관련 단체 그리고 희생자 또 유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 전두환 씨가 죽기 전에 꼭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얘기를 예. 이미 전두환 씨는 죽었지만 예. 그 손자에게 우리 국민이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데에서 화해와 용서가 과거를 직시할 때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만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예. 이미 죽은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 없지만 남아있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전두환 씨를 높게 평가하고 아직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할머니 이순자 씨. 예. 그리고 나는 아들이라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애써 진실을 외면한 아들들, 예. 자녀들. 이분들이 이런 손주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또 조카로부터 이런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다면 예.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 여전히 그들은 대를 이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또 그들의 예. 후손들까지 대대로 사과와 반성을 요청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예. 오늘 화면을 본 이순자 씨나 전두환 씨의 자녀들은 꼭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님, 오늘 전두환 씨가 한 말 그리고 남긴 글을 보면은요, 상당히 본인이 이 상황, 5.18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도 보고 생각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그 표현들 보면은요. 그런데 지금 박찬원 교수님도 잠깐 이 말씀 끝에 언급해 주셨는데 일가의 다른 구성원들의 어떤 비슷한 오늘 전두환 씨가 사죄 행보를 한 건데 이와 비슷한 어떤 움직임이 과연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전두환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약간 의문부호가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까 이제 자막에 진심이냐 아니면 일탈이냐 이렇게 자막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진심과 일탈이 지금 따로 가지는 않다고 반대되는 예.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탈 중에도 좋은 긍정적인 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 씨의 오늘의 이 행위는 전두환 씨 일가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일탈일 수 있겠지만 예. 우리 사회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탈이다. 긍정적인 일탈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긍정적인 일탈은 사회 발전도 이루고 역사 발전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씨의 오늘의 발언과 이 행동은 아마 불가역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전자용 씨가 이제 애써 현실을 외면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사실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비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전두환 대통령 학살자 아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는 아니고 네, 나는 아들일 뿐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왜 네.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거고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자 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인데 예. 그 아들인 전우원 씨는 훨씬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이순자 씨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 그리고 전두환 씨 일가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던 그건 상관없이 오늘의 전우원 씨의 이 행동과 발언은 예. 아마 불가역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보였던 모습도 있잖아요. 일가에 대해 비판하고 여러 가지 폭로성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마약 관련 논란이 굉장히 또 컸거든요.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민현주 전 의원님 어떻게 네. 또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훨씬 더 아마 높이 평가를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예. 마약이라는 그 약물 중독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우원 씨의 행동이 희석된 건 사실인데요. 예. 지금 오늘 한 행동 하나하나 그 발언들을 보면 예.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한 거죠. 역사 공부를.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 자기 옷을 벗어서 묘비를 닦아주는 그런 예. 제스처는 글쎄요. 약물 중독에 의한 단순한 보여주기식 일탈이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굉장히 사과가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뭔가 이 흐름에 방점 하나가 찍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우원 씨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 아마도 정치권도 그렇고요. 언론도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지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일단 오늘 광주에서 모습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오늘 굉장히 관심을 끌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제목입니다. 김문기 정말 몰랐나? 오늘 재판이 있었어요. 관련 재판. 이재명, 유동규 첫 법정 대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마 대면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요.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 유동규 씨 각각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을 한 게 있고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 저기 좀 거짓말들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어제 또 박영수 특검 전 특검 관련해가지고 200억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해가지고요. 네,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유동규 씨, 거짓말하지 맙시다. 유동규 씨는 거짓말 그만하라 이런 입장인데 입장 없으십니까? 김문기 몰랐다는 사실 입장 그대로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환 교수님, 지금 뭐 이 영상으로 언뜻 봤는데 한눈에 화면을 보기도 오늘 법정, 특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글이 굉장히 요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었거든요. 예. 오전 일찍 이재명 대표 지지자 그리고 또 보수 측에 있는 반대 집회자들 이분들 수백 명이 모여서 예. 오전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텐트까지 아예 쳤고요. 또 보수 집회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맞불 집회를 갖다가 예. 하기도 했는데 한 10시 25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섰거든요. 예. 뭐 고함 소리, 뭐 수백 명의 그런 예. 응원 소리와 비난의 목소리 이 두 가지 목소리가 교차를 하는 가운데 예. 80대 A모 씨가 계란을 들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방금 시청을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계란이었군요. 네. 그러면은. 가방에 계란을 한 5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2개 정도를 던졌는데 예.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던지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산도 피고 이제 그 그러네요. 법정 관계자들이 제재를 했겠죠. 자, 이러니까 이 순간에 양쪽의 그 보수 또 이재명 대표 지지 유튜버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 예. 몰려든 겁니다. 글로. 그래서 몸싸움이 거기서 심하게 벌어졌어요. 예. 상호 간에 뭐 폭행이 있었는지 아마 지금 체포된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대면을 법정에서 하니까 관심이 예. 많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오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이런 양측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예. 더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계란을 던지신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서 일단- 아까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일단 법정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면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정리가 좀 된 것 네. 같네요. 지금 모습. 하여튼 뭐 아침에 대단했군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럼요. 이 화면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그동안 김문기, 지금 고인이 되신 분, 이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고받은 말들이 있어요. 물론 갈리는 말인데요.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하위 직원이었다.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유동규 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에 배신감을 느껴서 지금 증언을 하게 됐다. 계기가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기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3일 재판에서는요. 사람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뭐 횟수로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반면에 지난 7일 유동규 씨는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과 나, 고 김문기 호주에서 골프했다.
티샷 실수에 일본인 척 행세됐다. 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죠. 오늘 법정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취지의 진술과 또 반박 이런 게 좀 오갔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김성태 부장님.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오늘 만남이 사실은 2021년 9월에 이 대장동이 처음 불거졌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 만남이라 그래요. 오늘 법정에서. 근데 유동규 씨 아까 좀 소개했지만은 모른다고 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증언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실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진술을 법정에서 했는데 보면은 구체적으로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전화 통화를 했다. 구체적인 어떤 행사 장소에서 뭐 만났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오늘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이 헌법에 이제 참 피의자가 됐을 때 이 방어권이라는 것은 뭐 최대한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뭐 노력과 동원 능력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전략은 참 힘든 거죠. 지금 2022년 10월 달에 하이직 공무원들이 뭐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과 골프를 그렇게 많이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의 당시 이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급의 그 경기도의 전체 공무원들이 한 8,000명인데 김문기 처장급의 공직자들이 한 6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호주 내지는 뭐 어디 해든 국내든 다 골프를 쳤으면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골프를 친 게 아니고 김문기 처장 같이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만 골프 치고 친소관계를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기 처장을 무조건 하이직이라서 잘 모르고 심지어 2015년 그때 이제 호주에서 골프를 칠 때도 2인용 카터에서 같이 탔는데도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저 앵커 직권으로 그 표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했죠. 뭐 그래 좋아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시오. 골프 18홀 돌면은 아주 못 쳐도 기본적으로 5시간은 소요가 되는 거죠. 굉장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모른다? 더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2009년 8월 달에 당시 이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의 정책연구원장이었어요. 민간 기구에 이 양반이 주최한 세미나에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이때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2년이 꽤 오래됐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달에 성남시장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유동규 씨가 성남정책연구원장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당시 2010년 또 3월 달에 이재명 시장이 후보 시절입니다. 시장 후보 시절 이때는 그때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의 한 아파트에 리모델링 그 사업의 또 추진위원장이었어요. 여기서 또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도 당시 이재명 대표는 후보로 참석하고 김문기 처장도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때 건설회사 영업부장으로 같이 참석해가지고 이때도 또 서로 같이 또 그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사람이 안면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유동규 씨가 법정 진술을 했지만은 이미 김문기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되고 자기하고 이재명 시장실에 같이 보고를 들어간 적도 있고 통화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래요. 그 통화한 사실도 그냥 통화한 게 아니라 바로 2010년 이 3월 달에 아까 말한 유동규 씨가 성남 리모델링 이 아파트 추진위원장 할 때 그때 이재명 이미 시장 후보하고 통화를 해서 거기 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고 또 호주에서 같이 찍은 사진에서도 내가 눈 한 번 마주친 적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참 우리 국민들 너무 무시하고 법원의 판사들한테도 정말 이거는 조롱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규 씨와 모르는 사이다. 이걸 강력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규 씨나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이때 만났잖아요. 이때 같이 뭐 했잖아요. 뭐 했죠. 이걸 계속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법정에서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이 약간 주고받은 공방이 있었어요. 이거 화면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겁니다. 이 골프 여행인데 출장 갔다 골프를 한 거죠. 이 호주 이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재명 대표님 고 김문기 씨인데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보는 장면이 없다. 거기 보면 사진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친 적도 없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갔다고 다 친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고로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검찰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른바 이제 눈을 마주쳤어. 서로 쳐다보는 모습 아이 컨택인데 이거 관해서 검사가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검사가 나도 처와 관계 매우 좋은데 웨딩 사진에서만 눈 마주쳤다. 평소에 눈 마주치는 장면은 그런 거 포착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검사. 검사 보니까는 굉장히 독특한 설명을 좀 했어요. 본인 사례까지 들면서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해보죠. 민현주 전 의원님, 이 검사 측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담당 검사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 우기고 있으니까 검사가 이제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또. 저 의미는 그거 같아요. 가깝고 너무나 당연시 서로 아는 사이는 굳이 눈을 마주치고 뭐 좋은 표정을 지어주고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나 김문기 씨나 이재명 지금 대표 간의 관계는 굳이 뭐 서로 친한 척하고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눈 마주치고 그걸 사진으로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는 관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도 보시지만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지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출장을 간 거예요. 그거를 또 해외 패키지라고 포장을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시장으로서 세금을 가지고 공무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 뭐 친목 도모를 위해서 골프 시간이 나서 뭐 골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뭐 양해해 주시겠죠. 국민들께서도. 그런데 패키지 여행 갔다고 해서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친하냐? 그러면 공무로 같이 간 저 10여 명의 분들은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정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시를 위해서 일정도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미 다 조율을 하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떠난 출장이에요. 그러면 이미 저분들끼리는 많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고 그리고 일에 관련해서 회의도 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굳이 그걸 증거를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 변호사 측에서는 증거대 하나씩 증거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법정을 우롱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정기란 교수님, 이른바 이제 아이 컨택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 컨택 공방을 가지고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저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비유도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주장 역시 변호인 측의 주장 역시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보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 얘기도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저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사가 좀 다급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법정에서의 어떤 허위사실 여부를 판명하는 것은 결국 팩트와 법리를 통해서 이걸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동규 씨의 주장, 물론 범죄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유동규 씨 주장이 저는 모든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장 후보 때 김문기 씨와 통화했다?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랑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 법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갖는 부담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6년 미 대선에서 자 트럼프와 힐러리가 소위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는 이른바 대선 이후에 유권자들 FJ를 해보니까 술 취한 삼촌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때 힐러리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 이미지였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의 대표이고 다음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허위사실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시영 교수님,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는 이 거짓말 이미지 이런 게 지금 씌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글쎄요. 근데 유동규 씨가 그걸 생각했을까요?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던지고 법정에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재판의 핵심은 유무죄를 가리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핵심적 증거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공방에 오갔냐 하면 예.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의 생일을 갖다가 자기 노트나 폰에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면 아는 사이 아니냐라고 검찰 측에서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나는 그런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생일 선물을 받았다라면은 그런 아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일을 추첨이나 어디에 적었고 실제 선물이 같다면 그렇죠. 아. 또 거꾸로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김문기 씨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에 김문기 씨의 생일이 기록돼 있다면 이거야말로 확실한 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증거는 아직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까지 내놓은 이번 재판에서 예. 진짜로 좀 증거가 될 만한 오늘 공방은 요거 하나였다라고 보고요. 이 유동규 씨의 발언인데 유동규 씨의 발언이 이건 내가 아는데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무슨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그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고 이재명 나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자신의 어떤 한풀이 그리고 이재명을 갖다가 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오겠다.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까지 예를 들어 뇌물을 전달한다거나 정황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정황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이때 이러이러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유죄가 될 만한 증거로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발언이 예. 소위 방송이나 이런 데서 톡톡 튀니까 관심은 받지만 재판에 과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재판은 격주로 열립니다. 이 재판.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잖아요. 격주로 열리고요. 의사실. 결국에는 판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방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선거법 재판은 좀 빨리 속도를 낸다는데 아직 그렇게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있어서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아, 제목이 딱 이렇군요. 정순신 청문회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없어요. 막상. 민주당 연기해서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제목인데요. 우선 오늘 있었던 이 청문회 논란의 청문회인데 청문회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갔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순신은 명백한 법기술을 이용해서 학폭제도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서 이제는 국회 증감법의 제도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화가 나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순신 이름 석자를 넣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달 14일에 다시 연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냥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면 정준희 변호사 오늘 출석 안 했거든요. 근데 출석 이유를 일단 보면 이래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간다. 이런 이유가 된 거죠. 그리고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다. 남아있는 자료 없다. 그리고 보존 의무도 없다. 이렇게 됐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예요. 출석을 안 하면서 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요 내용이요. 자, 그럼요. 이렇게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 주목받았는데 그냥
열리지 않고 그냥 얘기만 여야 공방만 다 끝났거든요. 그 뒤에 모습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8명 정도가 그 고발에 다 동참을 해주셨고요. 이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죠. 언제 제출? 빠른 시간으로. 오늘도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될 수 있죠. 네. 다음 청문회 때도 이제 만약 불출석한다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행명령장 그리고 고발 조치, 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통한 압박. 그래서 최대한 정순신 증인을 참석시켜서 청문회가 정말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해야 되겠죠. 이번 청문회 핵심 증인 정순신 증인의 기습적인 불참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를 거부한 정순신 증인을 고발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열흘 후에 다시 청문회를 합니다. 그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이상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찾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김성태 의장님, 지금 14일로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 청문위원들은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중간에. 근데 지금 정순신 변호사가 낸 진단서가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그럼 14일 날 연다고 다시 나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그리고요, 민주당이 오늘 14일로 미뤄진 그 청문회 날에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과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단독으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내정한 공직기관 내정자가 이런 학폭 한마디로 그 부친으로서 당연히 이게 국민들 지탄을 받고 또 계속적인 망신 주기는 끝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그 논란을 계속 끌고 가려는 거로 보십니까? 이게 이미 정순신 씨는 엄격하게 말해가지고 이 국가기관 내정자로 청문회를 받아야 할 그런 쉽게 말하면은 시기가 이제 상실돼 버렸어요. 지금 신분은 분명히 민간인 신분입니다. 당신은 내정자 신분이었지만은 더군다나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의료기관에서 질병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을 끊어서 이미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저도 뭐 국회의원장도 하고 이런 뭐 케이스를 많이 국정감사 내지는 뭐 정기국회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지만은 국가의료기관이 발행한 이런 진단서를 이미 그 효력이 남아 있는데 이 질병 사유 분명히 이게 정인의 불참 요인이 돼요. 지금 3개월짜리 사유가 되는데 냈다 그러죠. 그걸 오늘 다시 본인과 또 부인 그리고 자식까지도 다시 출석 의무를 갖다 그렇게 의결을 해가지고 4월 14일로 이렇게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끝없이 이게 정치적 행위로서 한마디로 망신 죽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신 내정했던 이 정순신 이 사람들 끝까지 비난받아야 돼. 우리는 끝까지 이미 정순신 씨가 공직기관의 이 내정자 신분을 떠나서 민간인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뭐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로 가지고 여야가 또 대치를 하고 이 시간에는 민생을 그리고 어려진 경제를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협치를 위한 머리를 맞대기보다 이렇게 정치적 갈등을 계속 야발하고 유발하면서 이게 망신 주기로 그냥 일관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죠. 이 사람이 정순신 씨가 사퇴를 안 하고 내정자 당시 신분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불출석했었다면 이거는 뭐 고소 고발 조치하고 또 더 큰 망신 주기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이 의혹을 해소하는데 여야 정치인이 모두 다 힘을 합심해야죠.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저도 뭐 정치를 좀 한 20년 좀 가까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잘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잘 없는 경우예요. 박찬원 교수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어떤 공직에 지명이 내정이 됐다가 사퇴한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연 적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정순신 변호사가 이 청문회에 출석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정순신 변호사가 없던 다른 증인들 상대로 알 수 있었던 거 아닌지, 그러니까 청문회를 오늘 그냥 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두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낙마한 사람에 대한 그 청문회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네, 예. 낙마한 이후에 예.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기소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위법 사항이 발견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위법 사항이 나타나서.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학폭에 대한 오늘 교육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이 교육입니다. 청문회입니다. 교육이 청문회니까 거기에 뭐 여러 고등학교 또 관련자들 많이 오늘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학폭 자체를 놓고 오늘 청문회가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정순실 씨가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연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 정치쇼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좀 비판을 하는 그렇죠. 목소리를 냈어요. 오늘 국민의힘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가 정치적이지 않은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정치적이지 않는 청문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예. 조국 장관이 논란 끝에 사퇴하고 나서 이 야당에서도 계속 조국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예. 사퇴했다고 해서 청문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아직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정순실 씨의 이 문제가 학폭이 본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 고위직을 지내신 분이, 현직에 있는 분이 예. 자신의 지위와 직위를 이용해서 아빠 찬스를 했다. 이 점에서는 야당이 과거에 비판했던 조국 사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지점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어도 예. 이후에 계속적인 공세가 있었듯이 예. 이 정순실 사태는 만약에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여권에 있었다면 또 달라요. 예를 들어 검증을 못했으니까 검증에 책임을 지고 누군가 물러나거나 예. 또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순실을 검증하고 임명하고 한 사람들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고 예. 정순실 씨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예. 아들도 좋은 대학 잘 다니고 있고 그럼 여기서 국민이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뭔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정치 쇼다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예.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는 무슨 책임을 지고 무슨 교훈을 끌어내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김성태 의장께서 예. 지금 발언 깨달라고 손을 한 5번 드셨어요. 지금요. 말씀하세요. 두 번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청문회를 4월 14일로 예. 정순실 씨 안 나왔다고 해서 연기할 게 아니라 예. 이게 본질이 학폭 문제라 그러면은 예. 민주당이 학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청문회를 열었으면은 예. 오늘 계획대로 이걸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 당국의 이제 해결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전문가의 그런 학폭 문제가 국회가 이제 입법을 예. 통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집중성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걸 정치적으로 윤석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쉽게 말하면 아파 찬스를 이용한 이 더군다나 예. 당시 현직 검사로서 그 예, 지위를 가지고 자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예. 발본색원해서 이걸 계속 망신 주겠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본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부분도 그러니까.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상현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아버지가 법 기술을 활용해서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다 이게 문제가 된 거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순신 변호사가 오늘 나왔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미 사퇴해서 민간인이 된 그 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또 폭력적 형태입니다. 예? 아까 뭐 이 예. 청문회라는 거는 정치적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공직자 임용 절차의 중요한 검증 기구죠. 예? 그리고 잘못을 예. 저질렀을 때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예.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 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그냥 민주당이 예.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다음 또 그냥 청문회 일정 두드려 버리고 그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진단서 넣었든 예. 말았든 그건 니네들 이야기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민현주 전원님께 그 얘기를 두 가지로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의 의미가 학폭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예방책도 따져보는 자리다. 네. 또 한 가지는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 출신으로서
뭔가 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 논란됐고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저 두 번째 부분. 아까 박찬영 교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 이제 오늘 증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정순신 씨는 정작 당사자는 안 지금 나왔어요. 이제 병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정신과 질환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이제 3개월입니다. 이것도 뭐 한두 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사실 4월 14일 날도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강제 구인하지 않은 이상 못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합당한 이유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뭐 저든 사실 정순신 씨를 두둔하거나 보호할 필요는 저는 이 상황에서 없고 없죠. 전혀 예. 그럴 상황도 없는데요. 다만 여기서 지금 증인이 출석을 안 한 상황에서 정순 씨의 출석을 안 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안 하고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정쟁을 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다시 그걸 지연시키고 다시 다음 미팅을 하자, 다음 회의를 열자 계속하는 거는 결국에는 김성태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지명했던 사람이니까 계속 시간 끌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인사 검증을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것이지 학교 폭력 사태 관련해서 어른들이 일 처리를 잘못했다거나 꼼수를 법기술을 거기에는 민주당이 초점이 관심이 가 없는 있지 거 아니냐. 않다는 거죠. 만일에 정말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예. 우리가 손을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전학할 때 서류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예, 예. 부분들, 그다음에 반복적인 소송을 통해서 아이가 전학 갈 수 있는 시간을 끌었던 거, 그래서 피해자가 더 많은 고통을 당했던 예. 거, 이런 것들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학폭 제도를 손보고 개선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망신 주겠다는 게 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민주당도 함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오늘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화면으로 보면 오늘 증인으로 책대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요. 이래요. 지금 이 관계 고등학교가 있죠. 여기 민사고, 반포고, 그리고 서울대 관계다. 고등학교, 대학 관계자들 다 나오셨어요. 뭐 교장 등등등등. 그리고 교육부 실무자, 그다음에 서울교육청, 강원교육청 관계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출석했어요.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다가 갔어요,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9명이고 예. 국민의힘 의원 3명이니까 저 참석자 적인들 대상으로 예. 충분하게 학폭에 대한 그리고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대려 민주당 입장에서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데 이걸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정기랑 교수님은 이거 오늘 이분들은 굉장히 좀 허탈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좀 더 이상 국회가 안 보여줘야 예. 되는 거죠. 증인 불러놓고 예.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모습이 그동안 보여줬던 국회의 아주 나쁘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청문회를 왜 열게 됐는지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목적, 본질에 좀 집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학폭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근절 대책,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적 대안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정순신 씨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건 뭐냐면 이건 국회가 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결정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사실 불출석을 한 거잖아요. 이건 국회 권한을 짓밟은 것이고 예. 또한 국민적 관심사를 뭉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공교롭게도요. 학폭의 피해자였던 피해 학생은 그 학폭의 재심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학생이 앓고 있던 장애가 공황장애였습니다. 공황장애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벌벌벌 떨면서 재심의에 착석해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 적도 예. 있어요. 자, 오늘 정순신 변호사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모습은 정말 법 기술자로서 학폭의 어떤 가해자 아빠로서 예. 아빠 찬스를 썼던 검사, 현직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 공황장애 3개월짜리 진단서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과 국민적 관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자, 그러면 국회가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하고 검사에 비교하면요. 예.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예. 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당연히 정순신 씨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이 고발장 제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 절차는 가되 저는 오늘 청문회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다음 또 청문회를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청문회는 하고 고발장 그렇습니다. 제출하고 다음 청문회 한 번 더 잡고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렇게 갔어야 하는 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고발장을 민주당이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관리했던 변호사 2명에 대한 고발장 제출했는데 정윤남 교수님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 고발장을 제출했으니까 참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정순신 변호사는 아마도 안 할 겁니다. 또 진단서 이미 얘기를 3개월짜리 하지 진단서를 않을까요? 받아서 그걸 근거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래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에 어떤 증인 불출석 예. 또는 위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 권한이 유지되는 거죠. 그건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현주 의원님. 하지만 저는 정순신 씨를 디펜스할 보호해서 전혀 예, 예. 의도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먼저 예. 말씀드리고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톤 본다면 그럼 결국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의사가 위조를 했다는가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발급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나요? 이게 연결이 또 그러면 이 그러면은 공황장애 이게? 3개월 진단서가 허위냐? 이게 그래서 이 진단서 자체가 허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발을 했으니까 아마 따져 보겠죠. 네, 뭔가를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발했으니까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말 법적 처벌을 예. 받을 수 있어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사유가 되느냐를 또 따져보겠네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 공식적인 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물론 정순신 씨가 출석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진행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뭐 지적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가장 좀 황당했던 분들은 출석하신 분들은 아닌가요? 맞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왔을 거예요.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질문이 많이 있을 테니까 내가 준비하지 하고 뭔가 자료도 준비하고 그랬을 거예요. 10명이 넘는 이 많은 학교 관계자, 대학 관계자, 정부,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등등등들 이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오늘? 강원도에서까지 올라왔잖아요. 강원도에서도 왔어요. 지금. 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 강원도에서까지 올라왔고 교육청 관계자들, 2조 장관까지 굉장히 지금 일이 많은데 아니, 하루 그럼 종일 장관을 벌었어요. 이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박지원 교수님. 뭐 지금 마치 뭐 민주당이 그러면은 다 잘못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그 청문회가 무산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예. 정순신 변호사가 법꾸라지 행동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자신이 정말로 공황장애로 도저히 힘든 상황이라면 진작에 국회에다가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급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오늘 청문회 일정 다 잡혀가지고 관계자들 다 나와 있는데 그제서야 불출석 사유서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정순신 변호사를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다 결국은 민주당 탓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 민현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진단서 얘기요. 예.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청문회에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재벌들이나 불출석하는 사람들 이제까지 진단서 안 낸 사람 없습니다. 다 진단서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멀쩡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10의 9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진단서도 믿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결과는 청문회가 안 됐어요. 그냥 미뤄졌습니다. 14일로. 다음 달 14일로. 그 과정에 또 고발장까지 제출됐으니까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네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긍정도 외교고 부정도 외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 턱걸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 나오는데 딱 30%가 나왔어요. 30%. 그럼 그래프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겁니다. 일단 맨 끝에 이게 오늘 나온 결과인데 가장 최근 결과죠. 긍정평가.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로 보죠. 30%인데 한 주 전보다 4%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부정평가는 60을 기록한 거죠. 60%. 이건 좀 올랐고요. 근데 흐름을 보시면 3월부터 한 달 동안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이 빨간 걸로 표현된 부정평가는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부정평가, 긍정평가 각각 있는데 이유들도 조사된 게 있어요. 그 화면으로 보시죠. 일단 긍정의 이유는 외교가 가장 높아요. 12% 정도 대답을 했는데 외교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뭐 노조 관련 대응, 일본 관계 개선, 국방 안보 등등등 이렇게 순위가 있어요. 근데 부정평가 이유도 겹쳐요. 부정평가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게 외교입니다. 긍정도 외교고 부정도 외교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부정평가 이유 두 번째가 일본 관계. 아까 긍정평가 이유에 3위에 올랐는데 여기 2위로 갔어요. 그리고 뭐 경제, 민생, 물가, 뭐 경험, 자질 부족 등등 이런 거 이유로 꼽힙니다. 이렇게. 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최근의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관계자들이 어떤 설명하는 내용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이라든지 그런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나중에 인상해야 되는 폭이 늘어나야 되는 건 없나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업의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물고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짤 염원에 담은 물고기를 넣으시고 마지막에 대통령님 네 분께서 마지막 영상은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 일정, 지금 뭐 지역 일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좀 붙여 있었습니다. 자, 영상 나가는 동안 제가 패널부 네 분께 각각의 질문을 드렸어요. 두 분씩. 우선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는 TK에서도 부정평가가 앞섰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TK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역전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가? 일단 요 질문을 민현주 전 의원님하고 박시환 교수님한테 드렸어요. 자, 우선 민현주 전 의원님, 왜 지지율이 이런 모습인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성 보도가 국민들의 그 불안감, 건강권을 해친다라는 굉장히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이제 일본의 애국 보도, 일본 언론의 애국 보도라고 얘기를 썼어요, 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 거의 뭐 가짜 뉴스성, 일본 내에서는 애국 보도가 판을 치면서 한국에 그것이 그대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 대응을 그때그때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저희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응을 적절하게 잘 못했던 부분이 TK 지지율까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본에서 언론 관련해서 좀 유명한 일화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슬쩍 언론에 흘려주면 그걸 확대 과장 보도하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지금 보도 상황이 되어지고 특히 수산물 관련된 거, 원전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불안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 지금 이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신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직접적으로 반론을 펼쳤으니까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교수님도 일본을 쓰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좀 두 가지 쓰셨네요, 지금요. 네. 결국은 뭐 이용만 당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 70대 TK까지 완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또 높아요. 자, 이러면 국민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일본의 보도를 보면서 아, 결국 우리 이용만 당했구나.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연일 뭐 위안부 불가역적,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우리 대통령한테 전달했다. 그다음에 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다.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다. 무슨 먼 계획이 이런 게 또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응은요.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짜 뉴스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안 가요. 그 당시에 일본 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물에다가 반 따랐으니까 채워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물 일본이 마시고 한 잔 더 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교과서, 초등 교과서에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위안부,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들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이번에 일본 갔다 와가지고 일본한테 실컷 이용만 당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보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현주 전 의원님하고 박상현 교수님 공통점은 일본을 얘기했는데 약간 방점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지금 약간 결이 다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유를 좀 들어봤고요. 분석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요. 그럼 앞으로 이 지지율 관해서 어떻게 해야지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김성태 의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두 가지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예, 국정 운영의 일부 난맥상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일본 방문을 하고 또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서 계절적 수요라든지 또 수출 낚기를 맞추기 위한 그런 긴급한 상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근로시간을 집중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게임 산업을 위한 어떤 그런 시간에 좀 유연성이 필요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마치 주 52시간제가 지금 근로기준법에 맹시되어 있고 이걸 여야 합의해서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은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 대도시에는 지금 플랜카드 업체는 대단히 지금 호기를 맞이했어요. 플랜카드가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국 애교다 뭐 이렇게 근로시간 또 뭐 69시간 연장 이거 뭐냐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문제는 이런 부분에 사회적 이슈들을 또 특히 한일 관계 이런 역사 인식이나 또 한일 관계의 이렇게 정상화 과정에 많은 이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사회적 어떤 그 논의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이런 웬만큼 정치 작업을 하고 한일 관계도 정상화하는 의지를 보이고 또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쉽게 말하면은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들이 이 공직자들이 그런 정책을 가져가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이라든지 국정 홍보 능력을 강화해서 이걸 좀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진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일 좀 잘합시다. 약간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자, 이번엔 정기란 교수께서는 영어로 back to the basic 일단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 분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분노에는 답을 하기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일종의 제왕적 통치 행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지지율 어떤 하락의 어떤 원인을 굳이 얘기한다면요. 자, 그러나 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선의로 추진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자, 이것도 역시 국민적 소통과 설득이 전제됐어야 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설득, 또 야당에 대한 협조,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결국은 국민의 이해를 전제로 설득을 토대로
이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후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백기투항식 대일 외교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의 얘기도 좀 전에 민현주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예. 언제는 문재인 정부 탓만 하더니 이제는 일본 언론 탓합니까? 또 야당 탓만 할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국정운영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자, 독도 후쿠시마 문제 일본 언론의 태도. 자, 충분히 저는 일본 언론의 플레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2주 동안 예. 꼭 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않고 있다가 그런 일 없다고만 하다가 예.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서야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는 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이 국민들이 느낄 때는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믿고 따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의 신뢰를 주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다.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의 대통령으로부터 볼 수가 없다. 저런 대통령, 저런 제왕적 통치 행태 예. 이걸 보고 질색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로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저는 이 흐름이 왜 장기화될 수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요한 인사들이 예.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의 예.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꽤 오랜 시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요, 이 대통령실이 두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관련됐고 하나는 일본과 관련된 건데 그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문화공연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김성한 안보실장 어떤 사태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데 오늘 입장을 냈는데 언론에 보도된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지금 언론 이 공연이 이른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으로 추정은 됩니다. 무슨 공연인지는 없이 이런 공연 없어요라고 한 거예요. 이게 추진되다가 취소가 된 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역시 또 수산물 관련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오늘 했어요.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 문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에 들어올 일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아무튼 두 가지 입장. 이것도 이렇게 입장을 자꾸 내고 이러긴 한데 자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원순 민주열사 묘역에 여성계 반발, 민주당은 침묵. 요거 며칠 전부터 좀 논란이 계속 있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요. 일단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일단 이렇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제 고인이 된 상태에서 2020년 7월. 근데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약간 묘소 훼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족 측이 이장을 원하는데 내일 이장 예정인데 그 이장되는 장소가 모란공원의 이른바 민주열사묘역입니다. 우리 정치,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쪽으로 이장이 된다는 게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여성단체, 양대노총 등등등 막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이게 보면 이거 지금 2차 피해 가중행위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니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근데 왜 그쪽으로 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냐? 이걸 묻고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좀 정의당 내에서 나온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만인이라는 단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또한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 묘소의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이 사안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이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가장 국민들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아마 피해 호소인일 겁니다. 피해 호소인. 네, 민주당이 끝끝내 사과의 말 발언 제대로 안 하고요. 관련해서 그 당시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 장례식장에 오기 전까지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피해자란 말 안 했었죠. 그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 표현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스꽝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했었는데요. 저는 제일
의아한 게 민주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2021년도에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근데 또 유가족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아닌 민주당의 상징 아닙니까?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 같이 지금 화면에 나가면요. 네. 이 묘역에 영면하고 계신 분들 이 이름하고 사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 곳이거든요. 여기는요. 어찌 보면 민주당의 자부심이 되는 분들인데 이 분들과 박원순 전 시장이 같이 묻힌다. 그것도 민주열사 묘역에 같이 묻힌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여성계의 입장을 저는 굳이 말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진환 교수님, 민주당은 진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게 여기 묘역에 이런 안장을 할 수 있는 그걸 과정이 굉장히 좀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 혹시 민주당 혹시 관계자가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요. 이거 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란공원 민주열사공원 얘기를 하는데요. 모란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가들이 올해 많은 분들이 다수 안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른바 민주열사 묘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일반인 누구나 모란공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민주화 열사 공원으로 모신다는 것으로 논란이 비약되는 것은 미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작년에 박원순 그 창녕 고향이죠. 선산에 있는 묘소가 훼손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무적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미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필 왜 이곳으로 갑니까? 다른 사설 묘역이 많잖아요. 아니 다른 사설 묘역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미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박원순 전 시장이 성 어떤 희롱 혐의로 법적 판단을 받았지만 또 역시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속죄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시각을 정무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고인의 어떤 그 이장까지도 이것을 그런 잣대로만 보는 것은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정진환 교수님은 약간 그렇게 그거를 논란을 삼는 게 지나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박수환 교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30초씩만 딱딱 드릴게요. 박수환 교수님. 민주당은 전두환 씨한테 배워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과거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입장도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민현주 전 의원님 손 드셨는데 말씀하세요. 박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저 부분은 빼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 빼고요. 만일에 정말 여기 모란공원이 정말 일반 사설 묘지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자유로 들어갈 수 있다. 유족들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족들은 사과해야 됩니다. 네, 그 피해자와 다른 많은 여성 단체들과 그 싸웠던 분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 죽음으로 속죄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이라도 사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일입니다. 이장 날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인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사진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안장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이 아닌데 잘못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